네, 약간 약속된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하는 점 사과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버스 중고형제 진단과 평가 그리고 대안을 주제로 하는 간담회 혹은 토론회를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굳이 간담회, 토론회 이렇게 물음표를 던진 이유는 오늘이 뭔가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오래된 그 한 축인 그러니까 교통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유지되었었던 준공영제라고 하는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전망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뾰족한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논의가 올해 6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에서 좀 주요 후보자들의 정치적 약속, 그러니까 즉 공약으로 이렇게 구체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련이 된 것이고요. 저는 오늘 이 행사를 그 주관하게 된 공공교통 네트워크에서 정책센터를 맡고 있는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자리는 굉장히 우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부터 소위 이제 버스 파업이 벌어지면서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제도적 한계로 지적이 됐던 게 준공영제라고 하는 현행 버스 운영 체계였습니다. 현행 버스 준공영제라고 하는 체계가 어떻길래 이렇게 반복적으로 버스 파업이 반복이 되고 재정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가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이제 김용배 의원님을 비롯해서 서울시장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영제의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월, 2월 달에 있었고요. 사실 그동안 준공영제 문제를 다뤄왔던 저희 공공교통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정말 예기치 못한 선물들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영제 문제와 관련돼서 이토록 사회적 관심들이 생긴 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서 명절을 앞두고 여기 계신 김영배 의원님이 이제 공을 하나 쏘아 올리죠.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할 게 아니고 그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준비하는 사람들 준공영제 관련돼 갖고 한번 모여서 이야기해보자라고 이제 공을 뻥 올립니다. 저희 단체 입장에서는 그걸 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쨌든 지방선거 때 준공영제라고 하는 의제가 여전히 중요한 의제로 있었으면 좋겠고, 이 제안, 그냥, 일회적 제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회적 제안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되는 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고요. 사실 그때부터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이걸 제안하셨던, 김영배 의원실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 또 제안을 받은 각 의원실 또 후보자들 이렇게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텐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오늘 그래도 이 제안을 흔쾌히 응하셔서 세 분의 그 서울시장을 준비하시는 후보분들을 모시고 이제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시간도 내주시고 또 제안도 해주시고 또 고민도 함께 해주신 우리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계신 걸로 생각을 하고 좀 박수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사전 질문을 크게 한 3꼭지, 그다음에 세부 질문으로 하면 한 8개, 9개 정도의 세부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답을 찾거나 혹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서울시장이 되고자 하는 우리 그 후보자분들한테 본인이 생각하는 현행 버스 체계, 특히 준공영제와 관련된 입장을 좀 듣는 데 초점이 있다 보니까 사전 질문을 참조로 하되 현재까지 버스 운영 체계를 비롯한 준공영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10분씩 먼저 청해 듣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두 분 모신 전문가 패널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코멘트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코멘트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 내용이 있으신 후보자께 다시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
토론에 대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전체적인 시간은 전체 1시간 반 정도의 진행 시간을 예상하고 있고요. 저는 사회자로서 그 시간을 좀 관리하는데 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공공교통 네트워크에서는 오늘 자리를 녹취를 해서 이후에 그 주요한 내용들을 풀어갖고 사후 보도 자료를 좀 발행할 생각입니다. 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저희가 사전 자료는 만들지 못했는데 오늘 나온 얘기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기록도 하고 또 언론에 알리고 또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후속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후보자분들 소개는 우리 이렇게 또 오실 수 있으니까 약간 뒤로 미루고 우리 전문가 패널 소개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에서 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종건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오랫동안 버스 문제, 특히 중공영제 부분을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영수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요. 예, 김영남 우리 후보자님, 그렇죠? 예,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영남 후보자님 소개드립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하신 우리 김영배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전현희 의원님 자리에 또 있고요. 오시면 또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은 아까 이제 이 명패가 약간 이제 다르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김영배 의원님 오시면서 이거 선수가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바꾸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착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 김영남 후보부터 이렇게 오고 추가적인 답은 이렇게 뒤로 오셨다. 잘 됐네요. 딱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네, 그러셨습니다. 네,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이시고요. 우리 전현희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셨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진행 방법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고 바로 우리 김영남 후보님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을 드린 것을 참조로 해서 먼저 한 10분 정도의 버스 중공영제 그리고 뭐 버스 체계 좀 나아가서는 뭐 교통 체계 전반 이것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버스 중공영제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청해 들을 거고요. 그래서 10분 내외 정도가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패널 분들의 코멘트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분들은 추가적인 이야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마친 다음에 플로어에서의 질의응답이 있으면 플로어의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1시간 반이 넘지 않는 그 시간 관리를 하면서 전체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저희 그 주관단체인 공공교통 네트워크 차원에서 여기 녹취를 지금 하고 있고 사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은 잘 정리해서 시민들과 언론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배포하고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영남 후보님부터 한 10분 내외 정도로 해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영남입니다. 이제 한 20여 년 정도가 됐습니다. 버스 중공영제가 생긴 지가 제가 중학생 때 이제 버스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85번 버스라는 버스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2112번 버스인가로 아마 그때 초록색 버스로 이렇게 바뀌면서 저는 어렸기 때문에 저게 버스 번호를 왜 번잡하게 바꾸는가 하고 이제 버스 색이 좀 바뀐다 이런 정도의 인식만이 있었는데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왜 이렇게 그 당시에 버스를 바꿨는가를 이제 알게 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서울에 계속 이후로도 살면서 대중교통을 이제 저는 이제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려면 대중교통을 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언제 제가 오늘 토론회를 좀 준비를 하면서 시내버스를 저는 언제 탈까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택시 말고 이제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시간에 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심하게 야근을 하고 지하철 막차가 끊겼을 때 이제 버스를 타고 가게 되는 것 같고, 아마 그 시간에는 도심지에서 교대 근무하시는 필수 노동자분들이나 식당이나 뭐 주점 사장님들, 그리고 뭐 대리기사님들, 이런 분들이 아마 또 이동을 하시는데 이 버스를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시간에 별로 버스 안 타고 싶습니다. 발 디딜 틈이 전혀 없죠, 야간 시간에. 근데 그리고 이제 지하철이 또 첫 차가 뜨기 전에 출근을 해야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한 5시 반 이전에 이제 가야 될 때, 이때는 이제 보통 이제 청소 노동자분들이 또 버스를 많이 타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버스 파업을 할 때 새벽 4시쯤에 한번 풍경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 청소하시는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택시가 안 잡힌다고 저는 이제 보러 갔다가 한 분 한 분 택시 잡아드리다가 이제 들어온 기억이 있는데, 이 시간에도 분명 버스를 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또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지하철을 타기에 좀 동선이 과할 때입니다. 오르락내리락하고 막 그 플랫폼 찾아다니고 하는 것보다 한 20분 이내로 근거리에 도심에서 이동을 할 때는 버스를 찾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굳이 도심지를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도심지를 지나가면 뺑 돌아가야만 할 때, 이럴 때 이제 좀 지선 버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선 이제 지하철이 안 닿는 곳을 이제 버스를 타고 가게 됩니다. 지하철 내려서 10분 이상 걸어가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지하철역이 몇 개 없는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구를 찾아갈 때는 이제 보통 또 시내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근거리 수단으로서의 버스가 있을 것이고, 심야 교통수단이라는 이용수단이 하나가 될 것이고, 또 지하철의 보조수단이라는 역할로서 한 3가지 정도를 일상 속에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안 타는 순간은 언제인가? 를 또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시에 시간을 맞춰가야 되는 곳에 갈 때는 버스를 잘 안 타게 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안 타죠. 경조사 갈 때 이럴 때도 잘 안 타게 됩니다. 버스를 타면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느리기도 하고 정시성도 보장이 잘 안 됩니다. 버스 타면 맨날 문자 보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야 될 때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환승이 복잡하거나 가는 길이 꼬이거나 불필요하게 도심지를 지나가야 될 때는 버스를 또 안 타게 됩니다. 제가 요즘 제 집이 이제 정릉동 쪽에 있는데, 여기 여의도를 이제 선거 출마하니까 자주 올 일이 있는데, 여기 올 땐 진짜 대중교통을 타고 싶지가 않습니다. 1시간 20분씩 막 걸리고 이러는데, 내부순환로에 타면은 한 20-30분이면 오는데 차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피크 혼잡 시간 때는 버스를 좀 피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들을 이제 쭉 드린 거는, 버스라는 것이 타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지하철이 안 닿거나 지하철 타는 게 더 시간 낭비거나 아니면 지하철이 멈춰 있거나 이런 시간에 버스로 수송을 하지 못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다 자가용을 이용하시게 되겠죠. 대중교통 체계에서 버스가 이 수송을 받아주지 못할 때 다 이탈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를 이 순간에 찾지 않게 되는 이 허들들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저는 대중교통 체계의 혁신이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버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이제 논의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과연 지금의 버스 준공영제가 이런 버스 수송 체계의 변화에 잘 맞게 꾸려져 있는가, 좀 변화를 담아내기 어려운 시스템이고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공영제가 구조상에 왜 문제고 비용상에 무엇이 문제고, 뭐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들이 들어와가지고 비용에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하는 것들은 이미 많이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또 여기서 부연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제 문제들에 더해서 우리 대중교통 체계에서의 버스의 혁신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버스를 직영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뭐 많이 이제 얘기하시는 것들이기도 한데, 노선에 있어서 지하철과 연계를 하면서도 도심을 굳이 지하철을 타게 되면 보통 도심을 지나가게 되는데, 도심을 지나지 않고 다액 간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주요 이제 부도심 간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구조로서 노선을 좀 재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이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속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 버스가 많이 얘기되는 것처럼 우선 신호제라던가 AI 기반한, 그다음에 도심지에서 광역버스나 공항버스의 정류장이나 차선도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항버스에서 그 캐리어 내려주고 있으면 사실 뒤에 이제 버스가 줄줄이 늘어서 있는 것을 도심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고, 뒤에 버스에 타고 있으면 사실 속이 터집니다. 아주 짧은 구간 가는데 한 20분씩 걸리고 이제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또 조정이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야 시간에 저는 이제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고 또 일부 도입이 되어 있는 자율주행 버스를 적극 도입해서 심야 시간을 활용해서 이것을 이제 좀 안착화하고 실험하는 과정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심야 시간에 노선들을 좀 더 확대하고 수요를 반영해서 좀 더 이제 그 배차 시간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 수요를 이제 지금 그 자율주행 버스 도입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좀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심야 시간을 이용해서 저는 DRT나 이런 실험들도 함께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 시간에 실험을 먼저 하기에는 사실 교통량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그 버스 교통의 이제 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재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마련을 하고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면 저는 이게 이제 버스 직영제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민영과 공영을 이제 섞어서 해보는 방향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선과 업체 간에 서비스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미 표준화된 운송 체계나 요금 체계가 안착화되어 있는 과정에서 민간이 잘하고 공공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민간 같은 경우에는 운수회사들의 오너의 이익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과정들이 생기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더 혁신을 추구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비스가 앞으로 이제 AI 기반으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게 될 텐데, 이 공공 데이터 활용하는 공공 서비스를 굳이 민간을 중간에 놓고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적자 구간을 공공이 안고 가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입장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적자 구간을 공공이 안게 되면 사실 공공 입장에서도 이게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도권에서. 근데 운송량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버스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 이윤까지 다 보전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운수회사들을 여러 개 두고 이윤율을 다 보장해주는데 시민들의 예산이 쓰이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가 이제 바뀐 상황에 맞추어서 다시 대중교통 체계, 그리고 특히나 버스 체계를 혁신해야 되는 상황에 공공이 이 키를 쥐고 가야 되는데, 계속 언제까지 민간을 중간에 끼고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럼 직영이나 공영화, 완전 공영화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이제 추진하고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심야 시간에 자율주행 노선을 더 확대하고 확보하는 과정에서 신설하는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일단 먼저 공영 단계로 가지고 가면서 시가 직영을 하는 실험들을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개편되는 노선에서 신설되는 노선들, 신규 택지에 들어가게 되는 노선들 같은 경우에도 모두 완전 직영으로 이제 운영하는 방향들 아무튼 검토를 하면서 1단계로 임기 초에 이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실제 이제 직영과 동시에 버스가 어느 정도까지 혁신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점검해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보면 좋겠고, 2년차에 이 실험들을 안착화 시켜 나가면서 과정에서 이제
지금 이제 운수회사들이 노선권을 반납할 수 있는 유인들을 마련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반납을 유도하는 과정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에 이제 한 5년 안으로 전체적인 이제 방향을 지경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방향으로 버스 노선을 이제 버스 자체를 이제 좀 혁신을 하는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핵심은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특히나 이제 일하는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이 어떻게 시민들의 일상과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서 바뀌어가는 세상의 모습에 맞추어서 같이 바뀌어갈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방향 제시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딱 10분 27초 정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요 정도 괜찮습니다. 예, 10분 내외에 속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김영남 후보께서는 어쨌든 현재 그 시민들이 버스를 어느 순간에 이용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수요에 가장 잘 응답하는 방식은 결국 이제 직영 방식 아니냐. 그런데 현행 체계가 결국 진영 방식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것보다는 이제 좀 단계적으로 개별 노선에 대한 어떤 직영화들을 통해서 검증되는 방식, 그러니까 즉 실험의 방식으로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그 김영배 의원님, 후보자님, 여기서는 의원님이라기보다는 후보자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의 네.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토론회 이런 걸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이라고 하는 게 늘 시대적 맥락도 있고 또 여러 이제 차원의 고민이 뭐 축약되어 있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공적인 성격을 갖는 거여서 뭐 이렇게 아주 좋은 공약을 누가 제출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러 사람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만 가능하고 결국 정당에서 경선이 벌어질 경우에 뭐 이제 좋은 공약들을 누가 더 많이 제출하느냐라고 하는 경쟁의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함께 해결하고 또 그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당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말로 저는 또 하나의 우리가 꼭 해내야 될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전현희 의원님 그리고 김영남 우리 후보자님 함께 모시고 이런 자리가 열리게 된 게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여러 사정이 있으실 텐데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도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하루에 서울에 이제 거주하는 시민들이 930만 명이 조금 더 되시는데 그 중에 660만 명 정도가 지하철을 이용하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 평균에 370만 명 정도가 버스를 타시는 걸로 지금 자료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하철에서 들어가는 총 비용이 1년에 보니까 3조 1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입이 2조 4천억 정도 된다니까 7천억 정도가 아마 적자인 것 같습니다. 버스의 경우에도 보니까 작년에 한 5천억 조금 안 되게 적자를 봤는데 아마 수입이 2조 4천억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 정도 전체 비용이 2조 4천억인 것 같습니다. 5천억 정도 적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 회사 쪽이나 이런 쪽에 물어보면은 환승 비용,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탈 때 버스에서 이제 할인해 주는 가격, 환승 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가 5천억 적자 중에 한 4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스 입장에서는 본인들 경영이 부실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적자가 이 환승 과정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그래서 이 환승의 의사결정은 정치권이 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익을 고려하면은 뭐 이렇게 이 버스가 이제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적자가 계속되니까 이게 뭐 굉장히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억울하다. 이런 이제 입장도 한편으로는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일하시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노선에 따라 뭐 조금들 차이는 있지만 시내가 많이 막히는 구간이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꼭 들어가고 싶은데 마을버스와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여러 이제 또 버스 회사들 간의 관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구석구석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오히려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도 갖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은 그분들도 경영자 입장에서 회사 64개 정도 되는 사장들 입장에서는 물어보니까 현재 있는 이 서울시에서 보전해주는 자신들에게 주는 그런 이제 표준 운송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되는 이렇게 금액들의 기준들이 본인들이 경영 혁신을 해가지고 대당 들어가는 원가를 좀 낮춘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서 남는 돈을 경영자가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서울시가 상당히 많이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자기들에게 경영 혁신의 인센티브가 없다. 그런 점에서 좀 그런 부분을 고쳐달라 이런 이제 요구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스를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해주면 훨씬 더 서비스를 더 잘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좀 요청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그런 입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2004년도에 만들어진 이 준공영제가 그 지난 한 22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상당히 저는 괜찮은 혁신을 그래도 이루어 왔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2004년도에 버스 전용 차로, 그 다음에 통합 환승 체계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시스템 혁신을 가져왔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돈 먹는 하마가 아니냐는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노선이 촘촘하게 더 짜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짜이지 못한다라든지 노선이 지나치게 구불구불돼 있어가 불편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혁신의 지점 요청 지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지난 20년간 잘해온 건 잘해온 것대로 현재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대로 같이 보면서 혁신의 방향성을 잡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도는 쉽게 말하면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이렇게 지금 보통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제가 대강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러네요. 그 2024년 기준으로 총 운송 비용이 2조 500억이네요. 그리고 총 운송 수입이 1조 4,600억이니까 그 차이가 서울시가 보전한 돈이 되겠는데 그게 24년의 기준으로는 5,820억 이렇게 지금 자료상으로는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환승을 통해서 5,800억 이제 적자죠 쉽게 말하면 중에 운송 손실액 이제 중에 5천억 조금 넘게가 환승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저 자료들이 이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구조 중에 제가 보니까 이제 가장 문제로 좀 지적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시작도 괜찮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전체적인 어떤 이 준공영제로서의 자기 기능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이 적자도 그렇고 실제로도 서비스 개선에서도 그렇고 경영 혁신에서도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지점이 표준 운송 원가의 불투명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표준 운송 원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투명성과 동시에 그 운영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윤의 배분 구조 이 부분도 결국에는 경영 혁신을 하면은 좀 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표준 운송 원가와 그리고 이윤의 배분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구조 개혁이 저는 반드시
우선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문제의 핵심은 재정 그 자체가 아니라 구조 개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로드맵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서울시장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취임하자마자 저는 준공영제의 전면 재설계를 위한 공식 논의 기구를 버스 회사, 노조, 그리고 시민, 그리고 전문가 이렇게 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즉시 공식 논의 기구를 출범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모토로 보면은 이윤 부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 구조를 어떻게 짤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윤은 인센티브지만 만약에 적자가 난다면 그건 회사 책임도 상당히 있다는 점에서 회사 책임도 적자의 경우는 이제 적절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 두 가지 내용이 이제 원칙에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저는 이 버스 산업 재구조화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자 노선, 흑자 노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준공영제의 전제는 버스 노선을 서울시가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버스 노선에 대한 설계권이 이미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적자, 흑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서비스의 커버리지를 훨씬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그게 문제의 초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버스 산업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소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지점들을 공공마을버스를 확대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저는 메꾸어 나가면서 버스와 공공마을버스의 관계를 이렇게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걸 기초로 해서 버스 노선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보면은 수요 기반형 그런 이제 버스 노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간대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요구나 이런 게 있을 때 뭐 호출에 응답하듯이 그런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꾸불꾸불 이제 노선을 달리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도 시간대별로든 아니면 노선별로든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이제 소위 버스 노선의 전면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굴곡 노선을 평형화한다든지 중복 노선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효율화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단계에는 이 수요 기반형으로 해서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따릉이까지의 통합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 저는 이제 몇 가지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약은 나중에 별도로 또 추가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 참고해야 될 마지막으로 이제 지점은 우리 370만 일일 평균 시내버스 이용자 중에 95% 정도가 자신이 살고 있는 자치구 내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특히 죄송합니다. 95% 정도가 서울시 내 이동이라고 해요.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95%가 서울 내에서 이동을 하고 있고 자기가 사는 자치구 내의 이동은 전체 이동 중에 3분의 2 정도라고 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이 자기 사는 동네에 가까운 곳에 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버스 노선이 재설계되면서 동시에 마을버스까지 고려해서 지하철과 함께 전체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걸 갖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뭐 핵심을 시간 평등 도시를 지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 격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준 이걸 가지고 버스 노선의 전면 재설계와 그리고 요금 관련되어서 표준 운송 원가 재설계, 이윤 시스템 재설계를 제가 핵심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전현희 후보님 얘기하실 때는 10분에서 13분 사이를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인지가 만들어졌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영배 후보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 크게 한 네 가지 부분으로 정리해 갖고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쨌든 거버넌스, 그러니까 논의기구를 만들겠다. 어쨌든 중고형제 체계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버스 운영 체계의 재설계를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공마을버스 도입 등 추가적인 재원 마련 등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소요될 수 있는 공공기금을 설치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노선 재설계들을 통해서 어쨌든 노선 재설계는 이제 노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과 같은 추가적인 교통수단의 도입 등을 포함해서 노선을 재설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더 자세한 내용은 통합교통체계와 관련된 얘기도 해주시면서 더 자세한 공약은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약간은 그렇죠. 이게 이제 마케팅인 거죠. 예, 궁금증을 사게 하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나올까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하고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전현희 후보님 이야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서울버스 체계는 일반 버스의 경우에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고 마을버스는 준공영제에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와 마을버스까지 통합 환승 운송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서울시의 준공영제는 굉장히 기형적인 그런 형태입니다. 이 수공형이다. 그래서 수익금 공동 관리 형태로 서울시가 버스 조합을 통해서 수익금을 모두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그것을 표준 운송 임금 원가 체계를 통해서 각 버스 회사에 배분을 해줍니다. 근데 버스 회사들은 그 배분이 뭐 효율성이나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한 거리에 비례해서 거기에 든 비용이나 이윤 원가들을 분석해서 이제 수익금을 주고요. 거기서 버스 회사의 적자분을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형적인 준공영제인데 이걸로 인해서 문제는 일단 서울의 버스의 노선에 대한 재설계와 또 이 세금을 사실상 이 투명성 이런 것이 아직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예산 낭비가 심하고 무엇보다 경영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동기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버스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적자를 다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경영을 합리적으로 할 동기나 그런 서비스 개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일정 구역만 운행을 하면은 만약에 적자가 생기면 그 부분을 서울시가 보전을 해주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후진적인 준공영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1992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버스 회사들의 노선이 일종의 재산권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노선에 대해서 노선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거나 또 새로운 노선을 추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버스가 아무리 불친절하고 심지어는 노선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텅텅 빈 승객들이 없는 버스라도 그 기간에 그 구역만 운행만 하면은 그 비용을 서울시가 다 보전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스 회사가 이노베이션 뭐 이런 개혁 이런 것을 하거나 서비스 개선을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려는 그런 동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서울시의 준공영제는 사실상 이 일종의 사회주의적인 그런 불합리한 그런 체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실질적으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EU에서 운영하고 있는 준공영제는 노선 입찰제입니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일정 기간 노선을 입찰을 해서 그것을 회사가 노선을
이제 완전히 사는 건 아니지만 뭐 이제 임대를 한달까요? 계약에 의해서 그 노선을 일정 기간 한 2년간 운영을 하고 노선을 잘 운영을 해서 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뭐 이렇게 경쟁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도 노선을 또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은 다른 회사로 바꾸고 그러면은 이런 노선 입찰제는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기 때문에 노선을 재설계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는 더 많은 버스를 운영하게 하고 적게 쓰는 데는 또 뭐 공공이 운영을 하고 또 새로운 노선을 개발하고 또 버스 회사들은 서비스를 더 이제 더 좋게 하는 이런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구조죠. 근데 이런 노선 입찰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2004년에 준공영제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서 이걸 사실상 후진적인 이 수공형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선진국인 노선 입찰제로 가려면은 이 재산권화되어 있는 이 노선에 대한 조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특별한 조치는 어떻게 할 거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걸 사드리는 거죠. 서울시가. 근데 그 비용이 지금 대략 추계로는 2조 이상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해마다 이 버스의 이 시비가 연 평균 5천억. 저는 코로나 때는 거의 9천억 가까이 보전을 했더라고요. 이런 걸 감안한다면 뭐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 노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공공이었는데 이걸 노선을 가지고 운행을 한다는 이유로 이게 사실상 재산권화된 걸 이거를 묵인해 주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노선을 공공이 가지려면 이 1992년 이 판례는 준공연제를 실시하기 이전의 판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과연 노선이 개인 버스 민간 회사의 소유라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공공으로 돌리는 이 법적인 작업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또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이 노선이 공공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가장 장기적으로는 서울시가 노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중복 노선이라든지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의 교통 수요에 맞게 공공이 노선을 설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버스 회사들이 경영을 효율화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텅텅 빈 버스의 경우에는 그걸 버스 운행량을 줄이고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그런 노선에 보다 더 버스를 많이 투입을 하고 또 그런 노선을 새로 개발해서 시민들의 구석구석 모세혈관처럼 버스 노선을 재설계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 단기적인 과제로는 지금 현재 수공형이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그냥 이 승객들을 얼마나 태웠는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빈 차로 다녀도 적자를 다 보전을 해주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비효율성의 끝판왕이고 그런 버스를 운행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혈세 낭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현재 사후적으로 그 표준 운송 원가 체계에 의해서 보전해주는 이것을 일단은 기본 보전해주는 그런 기본 보전금을 사전에 주고 그리고 이 버스의 그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경영 효율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사후에 그 적자를 보전해주거나 만약에 흑자가 나면 보전을 안 해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도 좀 더 효율성을 기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 보전금과 성과 인센티브 방식을 초기에는 도입을 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이런 버스 운영권과 이 표준 운송 원가가 지불되는 이 방식에 대해서 투명한 회계와 감사 이런 것이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투명하게 정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세금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버스회사가 지금의 준공영제의 단점인 이 경영 효율화, 서비스 개선을 안 하는 부분을 일정 정도 인센티브 지급 방식으로 하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노선 입찰제로 가고 공공이 버스의 노선을 소유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기본 보전금과 성과금 인센티브 방식과 그를 위해서 버스의 이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이 그 수익금 관리나 이윤 배분 방식에 대한 철저한 이런 감시 체계 확립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현재 준공영제 편입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편입을 시키면서 여기서부터 노선 입찰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을버스의 노선은 지금 현재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금 상당 부분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다시 그런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와서 마을버스의 노선을 전체적으로 재설계를 하고 구석구석 모세혈관처럼 시민들이 집 앞에서 바로 버스를 타서 지하철로 갈 수 있거나 원하는 장소로 갈 수 있게 노선을 설계를 해서 그것을 노선을 입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마 그러면은 흑자 노선의 경우에 이제 마을버스들이 많이 입찰을 응할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마을버스가 민영이 운행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회사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적자 노선이나 승객이 적지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이 운영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초기에는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전역을 일반 버스, 마을버스 모두 노선 입찰형 준공영제로 편입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이제 모세혈관 같은 그런 교통망을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서울시가 적자 보전해 주는 것보다 훨씬 비용을 절약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발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행되는 모세혈관 같은 기본 교통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지금 마을버스가 준공영제로 편입을 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중에 중요한 이유는 마을버스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이 준공영제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재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회사의 사정인 거고, 전체적인 버스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마을버스도 준공영제화하면서 수공영이 아니라 노선 입찰형으로 마을버스부터 바꿔야 된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못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이 마을버스를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이 시민들에게 누구나 이런 교통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현재 방식으로도 지금 일반 버스의 경우에 가지고 있는 노선, 자기들의 재산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노선 외에 서울에 꼭 필요한데 버스 노선이 생기지 않은 곳,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 그래서 마을버스와 일반 버스 모두 다 서울시가 현재도 새로운 노선을 기존 버스 소유권이 없는 데는 만들 수가, 서울시의 권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이 노선 운영권을, 설계권 운영권을 가지면서 일단은 노선 입찰을 1차적으로 시도를 하고, 노선이 입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노선을 공공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저는 서울의 버스나 마을버스가 가야 할 방향은 교통이라는 것은 저는 기본권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면서 모세 혈관 같은 교통망을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부담은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무상 교통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가장 첫걸음으로는 무상 통학, 이 의무 교육에 발맞춰서 아이들의 초중고생의 경우에 통학버스는 무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이 경우에 예산을 분석을 해보니까 약 800억 전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은 들지만 의무 교육이라는 취지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무상 교통을 가는 그런 길목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무상 통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나의 경향성이 발견이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의 길이가 좀 길어진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이렇게 법칙도 발견하고 경향도 발견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을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이게 버스 문제를, 특히 한국에서 버스 문제를 다루면서 언급하지 않는 두 가지의 일종의 그 볼드모트 같은 개념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노선권이고 하나가 전별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독 이제 한국 사회, 한국의 버스 시스템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관례화되어 있는 구태 혹은 구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한쪽으로는 영구 면허화되어 있는 노선권 체계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조직 워낙 열악한 노동 환경 내에서 이 운전 노동자들의 이탈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존재했었던 이제 전별금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존재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두 개가 사실 공식적인 제도 변화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제도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노선권 얘기를 해주신 부분은 굉장히 신선하고, 또 저희 단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그 문제를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상 과정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셨고요. 특히 그 현행 그 표준우선 원가상의 정산 방식을 기본 정산과 그다음에 사후에 그 성과 보상 방식을 좀 결합하자라고 하는 제안은 좀 현실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준공영제 체제로 들어와 있지 않은 마을버스를 오히려 선행해서 노선 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제안도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이제 기본권으로서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학버스를 좀 우선적으로 무상교통수단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서울시장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고민답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상세한 이런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처음 준비했을 때보다 각각 후보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의 방점도 좀 다르고, 또 그것을 접근하고 있는 수단도 약간 달라서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에 조금 더 양념을 추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두 분의 전문가 패널께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좀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약간 뭐 코멘트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부분부터? 예, 그러면 또 사회공공연구원 김정건, 예, 그럼 경실련 도시기획센터의 김정건 운영위원장님부터 주시는데 7분 내외 정도로 해갖고 시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세 분 제가 이런 발표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고민도 하시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들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반가운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신 차이도 있고,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이 공공교통이라는 부분이 좀 더 서비스 품질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불편한 그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김영남
예비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불편함들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시를 운영하실 예비 후보님들께서는 또 이 서울시가 1년에 예산이 50조입니다. 예. 그 중에서 6천억, 7천억 정도 되는 그런 예산인데 적은 돈은 사실 아니죠.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걸 효율성을 따져서 뭔가 시민에게 이렇게 접근한다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노선을 합리화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또 양립하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제가 그 김영남 예비 후보께서 말씀하신 신기술의 도입 먼 미래인 것 같지만 사실 가까운 미래입니다. 지금 이미 중국에서 일부 운영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시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연 그러면 미래의 그런 자율주행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될 때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체계가 계속 유지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좀 그런 고민에 대한 거를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예,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문제인데요. 표준 운송 원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표준도 아니고요. 운송 원가에 대한 세부 항목도 아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전현희 우리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투명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투명하게 공개되고 운영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1월 아마 중순쯤에 발생했던 서대문에서 발생했던 버스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정비 불량으로 거의 이렇게 내용들이 보도도 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정비 불량이 발생했을까? 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버스 중공영제의 문제가 아니라 버스 회사들을 운영시키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저희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마을 버스하고 지금 시내 버스의 사고 발생 건수라든가 그런 발생 어떤 통계 자료 추계를 보자면 마을 버스는 코로나 시기 이후를 놓고 얘기해 보자면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엔 약간 변수가 있었지만 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버스 노선과 이런 운영 체계 다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런 회사들과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 나갈 것이냐. 신기술 도입이 되고 나면 자율주행이 도입되고 나면 또 그런 체계들도 굉장히 복잡해진 문제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로드맵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께서 생각하신 로드맵 다 저도 동의합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시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가미한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민을 더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이용수 연구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한 교통 쪽 이쪽 부분 한 버스 연구를 한 15년 정도 했었는데요. 최근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선권 얘기를 하면 그게 노선권에 왜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 토론회장이 다 갔습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건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이게 보편화된 개념이기도 하고 문제점을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어쨌든 집권 여당의 또 이 서울시 수도권에 있는 이 서울시 후보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상당히 반갑고, 이제는 뭐 문제, 특히라도 이재명 대통령도 영구 면허 문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이제 보편화됐고, 이제 좀 더 의지가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참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미 서울시도 사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가 20주년을 기념해서 서울시 버스 용역 그 혁신 용역 버스 중공인 혁신 용역 보고서를 했죠. 한 7억짜리 했는데, 근데 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서 완간하고 나서 발표를 안 해서 옆에 계신 김상철 센터장님이 그 오랜 투쟁 끝에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경실련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700페이지의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요. 다 얘기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거를 그 보고서에서 담았었는데, 뭐 일컨대 보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자료가 부적성하다. 그러니까 업체들이 내는, 이게 한올회계법원이라는 회사가 회계를 했었는데, 업체들이 내는 회계 자료가 불확실해서 원가를 정하기 어렵다.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 정산한 것보다 원가보다 더 많이 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문건인데요. 서울시 시내버스 표준 운송 원가는 전문 회계 범인 등의 용역을 통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 혹은 버스 조합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동안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보고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인용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원가라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비용 원가도 아니고 표준이 아니라는 게, 초반에 그 태고에 정해졌던 그 원가가 있으면 이거를 그냥 계속 사업주하고 협상을 하면서 계속 물가 인상을 반영을 했던 거죠. 이게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또 계속 노선권 얘기하셨는데 그 보고서에도 이렇습니다. 서울시도 지금 그 92년 대법원 자료를 통해서 이 노선권이 이제 민간에 있으니 외국은 그 공공이 차량을 소유하고 그리고 노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운영 체계가 유연적인데 저희 서울시는 그러지 못한다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를 그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노선권 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이게 계속 다양한 공용화라든지 노선 입찰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험할 수 있는 걸 장애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뭐 아까 전현희 이렇게 잘 말씀하셨지만 그 92년도의 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이제 독립채산제, 그러니까 나라에서 재정을 전혀 안 지원해주고 본인들이 돈으로 했다고 하면 그게 자기 거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모든 비용들 다 대주었기 때문에 그 판결이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정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뭐 최근에 윤종호 의원실도 얘기했지만 버스 한정면허법 그 기간을 정해서 면허를 갱신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그 면허가 이제 해소가 되면 이 면허권도 다시 사라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다 동의를 하고 짧게 좀 약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남 의원님께서도 아주 뭔가 잔잔하게 그 생활 속에서의 버스의 얘기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는 3가지 기능이 있고, 그리고 통계를 보더라도 서울 시민들 5km 내에 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근거리 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위상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말씀하셨던 게 뭐 직영화 이런 거 중요한 건데, 근데 아까 그 직영화를 하기 위해서 노선권 얘기를 하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노선권을 반납을 유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아주 첨예한 문제라고 해서 반납의 유도라는 것은 좀 당근과 책지를 같이 한다는 건데, 그러면 뭔가 어떤 구체적으로 유도가 아니라 좀 구체적인 뭔가 압박 수단이라든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부분에서 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두 번째 김영매 의원님께서도 수치를 얘기하면서 잘 하셨는데, 일단은 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버스 중고용제 할 때 제일 이게 좀 범위의 문제라는 게, 지금 서울시도 그런 얘기하는데 통합 환승 할인과 그리고 BIS 시스템 그리고 BRT라는 게 버스 중고용제의
이게 유산이라고 사실 얘기를 하거든요. 서울시는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하면 서울시는 버스 중국에 문제가 많지만 통합 환승 할인제라든지 BRT라든지 BIMS가 버스 인포메이션 정책이 됐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정책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 정책들은 버스 중공영제 아니라도 버스 공공 정책으로서 일반화되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시키지 않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버스 중공영제 문제가 희석시킨다 생각 들고요. 특히나 이거를 서울시가 좀 교묘하게 이용한다 하거든요. 그래, 알았어.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면, 그래, 너희들 문제 알지만 이런 장점들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설문조사도 들이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중공영제 얘기를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확하게 내가 중공영제 개념이 뭐고 중공영제 문제점이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좀 사업조합이나 이렇게 만나다 보면 자기 유리한 쪽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섞이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버스 중공영제의 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의견이라든지 좀 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윤 문제 얘기하셨는데 사실 감사원에서도 이윤이 좀 비싸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이제 후보자님께서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이게 뭔가 우리는 뭐 돈 없는데 꼬라박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 스스로의 지금의 버스 중공영제 이윤의 어떤 정확한 비율의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낮춰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전 의원들 다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서비스 인센티브 문제가 지금도 서비스 평가를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서비스 평가를 해서 이게 사업주들은 책임지지 않고 노동자한테 다시 전가하거든요. 이게 뭐 점수가 좀 낮으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누구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한테 징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전가되면서 뜻하지 않게 노동자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 인센티브라든지 제도가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이게 정말 가름을 잘 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경영자들은 다 그냥 외부화시키면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영자들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신상필벌이 좀 더 제도화돼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제 말씀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신 것은 사실은 뭐 여기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비후보자로서 계속 또 활동을 계속 하실 거고 또 공약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47분이고 우리가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남아 있는 시간 전체적으로 한 13분. 23분 많아야 이렇게 보고 시간을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하시겠다 혹은 거기에 그 답의 내용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시겠다라고 의향을 밝히신 분들한테만 어쨌든 발언 기회를 드리고 플로어에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야기 시간이 필요하신 후보님, 전현희 의원님, 그다음에 김영배 후보자님 다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서 이제 아까 처음에는 이제 김영남 후보자님부터 왔으니까 이제는 전현희 후보자님으로부터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고 시간은 최대한 압축적으로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김종건 위원장님께서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 이런 시대를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저는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2030년 정도에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 이런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근데 이런 곧 다가올 미래가 서울에 이런 중공영제 버스 체계 시민의 교통과 어떤 이제 영향이 있을 거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 중공영제랑 이 다가올 미래 자율주행은 크게 상관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운행이 될 것이고 다만 거기에 운행하는 버스 노동자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노동자의 감소와 노동 인권의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자율주행은 좀 복잡합니다. 이게 통신 문제도 있고요. 통신이 끊김없는 통신
5G SA나 6G 통신망이 아직 서울에 우리 대한민국에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통신 기반도 자율주행을 대비한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사실 자율주행 시대가 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해서 질문 주셨는데 당장 해야 되는 것은 이 지금 표준 운송 원가가 가동비, 보유비, 이윤 이런 걸로 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감가상각도 있고 그다음에 휘발유값 뭐 여러 가지 임금 기타 등등. 근데 이거를 실제로 지금 투명하게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 버스 회사들이 지금 감차 안 한다고 했는데 감차할 이유가 없죠. 적자가 없는데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적자 보지 않고 리스크 없는 이런 회사. 그러니까 그냥 차만 굴리면 되니까 감차하라는 걸 오히려 무서워하죠. 그런 지금 상황이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투명하게 감시를 해야 되고요. 그를 위해서 아까 김영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이나 노동자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투명하게 좀 뭔가 평가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부터 당장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를 어떻게 지불을 할 것이냐, 오히려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영을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서비스가 나쁜 거에 관해서는 물론 노동자가 잘못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경영의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경영자가 책임을 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아예 처음부터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대책을 준비를 하고 이걸 지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제 준공영제라는 게 본질적으로 수익성하고 공공성하고의 사이에 있는 거가 준공영제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립학교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노선은 사유화를 인정하고 그런데 거기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공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균형을 잡으면서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가가 지금 최적을 찾아내는 게 현재 이 게임의 구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수익성이 안 나서 문제라고 계속 지적을 하는 거는 공공성을 훼손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또 공공성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까 이 노선이 이제 개인 재산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수익성을 추구하는 이 영역에서 이 가격 문제하고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걸로 거꾸로 이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선 입찰제나 이런 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노선권이 사유화되어 있다는 아까 말씀드린 법적 한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자체의 공공성을 이제 지켜나가야 되는 이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투명성을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높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건비가 거의 3분의 2 이상이 들어가는 이 업의 특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름값이 이제 계속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실제 실비용 자체가 이제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정확하게 따지는 필요가 있고 그런데 아까 왜 정비를 안 하느냐 이 문제도 결국에는 아까 이윤 구조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돈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를 짤 때 회사가 더 안전하면서도 동시에 이 소위 정비를 잘 해서 이 안전하게 운행되는 것이 훨씬 인센티브가 있도록 설계를 해주면 그게 이제 오히려 이 결과적으로 좋은 솔루션도 내면서 공공성도 유지하고 수익성도 어느 정도는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태초에 단가가 있었고 그거를 그냥 인크리멘탈하게 이 합의에 기초해서 그냥 쭉 해왔던 불투명성의 문제를 아까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게 표준 운송 원가 이거를 투명하게 하면서 동시에 이윤 구조를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반관반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 문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이 준공영제라고 하는 본원적 속성상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이제 제가 아까 기금 말씀드린 거가 규모화 시키는데 핵심이거든요. 이게 규모화가 돼야 규모화가 되면서 동시에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왜냐하면 그래야 관리 인력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이 뭐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좀 싸게 구매하고 이런 이제 그 소위 이야기하는 규모의 경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인 운영의 혁신적인 체계를 좀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이제 몇 가지 여쭤봐 주신 거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전면적으로 이제 좀 도입을 하기에 앞서서 실험하는 단계들을 단계적으로 잘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 이제 지금 버스 노선이 이제 그 지하철과 연계해서 뭐 노선을 이제 곧게 펴고 조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낮 시간에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심야 시간에 이제 버스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시간엔 지하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하철의 보완 요소로서의 버스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이 시간에는 그럼 결국엔 광역교통으로서의 역할을 이 시간에는 어느 정도 심야 버스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그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심야 시간에. 그래서 실험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지금 보면 버스가 노후화돼서 하나씩 교체하는 이제 시기들이 도래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는 하나씩 좀 계속 도입을 해나가는 과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기사님들께서도 이제 정년이 도래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에 맞추어서 저는 자율주행 체계에 대비한 인력 구조의 개편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꺼번에 갑자기 뭐 전부 자율주행 버스 한다고 전부 해고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단계적인 방향들을 같이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렸고, 저도 사실 노선권 문제를 이제 아까 살짝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노선권 문제 이제 사실 핵심이기도 하고, 제가 처음 발표를 할 줄 몰라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또 후보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실 것으로 예상하고 제가 간단히만 이제 짚고 넘어갔었는데, 저는 이제 노선권을 반납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아까 전현희 그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판례갱신의 필요성, 이제 굉장히 오늘 이제 공감하게 된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이 노선권 문제가 시민들에게는 익숙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노선권 문제를 이제 점화가 되었을 때 사실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숨에 이게 이제 노선권을 반납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심야운송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시가 직영하는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시가 직접 버스를 운영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입증해 나가고, 이것들을 시민들이 체감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시가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과거의 방식보다는 훨씬 더 낫구나라는 것들을 체감시키는 과정이 하나의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 많이 주신 것처럼 표준 그 운송 원가를 투명하게 다시 재설계하고, 그다음에 이윤율 보장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버스 사업이 그렇게 이윤이 되는 사업이다라는 인식을 이제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방향으로 이제 유도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각 업체 부채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걸 당근으로 제시하면서 노선권 반납을 유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 오죽하면 뭐 사모펀드가 사실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식을 이제 바꿔가는 과정들을 아까 많이 말씀 주셨었던 원가 구조를 이제 투명하게 재설계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버스 사업이 돈이 되진 않겠구나라는 인식들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갈 것인가가 이제 또 하나의 채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비 문제에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제 버스가 과거에 이제 운영하던 버스들에서 계속 이제 전기 버스로 전환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버스들로 가다 보니까 과거에 만들었던 이제
구형 버스들 같은 경우는 신규 생산을 거의 이제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아예 부품 생산 자체가 이게 뭔가 고장이 나면 갈아 껴야 되는데 부품이 새로 생산이 되지 않는다던가 정비를 할 곳이 마땅치 않다던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사실 버스의 노후화가 이제 급격히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운영하는 업체들이 다 퍼져 있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이제 운수업계의 책임이 운수회사들의 책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저는 시가 왜 이 버스를 직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현재적으로는 이 부품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해결하는 과정들을 찾아 나가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책임성 있게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저는 공공이다라는 말씀으로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 후보님들이 고민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의제가 촘촘해지고 또 깊이를 더해가는 것 같고 더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미리 또 양해를 드렸고 이미 이제 시간이 거의 종료 시점이 됐습니다. 저희로서는 이후에 여기에 계시는 이제 예비 후보님들이 본격적으로 당내 경선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6월까지 진행되는 지방선거의 과정에서 좀 더 버스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그런 후보님들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이와 같은 토론회들이 또 다른 이야기,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못한 이야기들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혹시 그 고민 과정에서 우리 후보님들께 이런 고민도 좀 해주세요라고 의견을 주실 분이 계실까요? 마지막으로 플로어에서 의견을 받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짧게 여기 한 분 계시니까 딱 한 분 이야기 듣고 오늘 자리를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공운수노조에서 일하고 있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버스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는 노동조합이다 보니까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의견을 밝혀주신 후보님들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김영남 후보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사모펀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중공인조 버스 회사들의 사모펀드들이 많이 매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모펀드들이 요새 이제 뻗어나가는 업종을 보면은 생폐 처리, 생활 폐기물 처리 업종으로 이제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경향을 보면은 결국은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공공에서 위탁이 되든 아니 어떤 형태든 간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에 사모펀드에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버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손실의 리스크가 없는 투자처로 이제 공공 서비스가 인식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에 대한 좀 문제점들을 좀 잘 짚어보고 사모펀드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요구들이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현행 법률에서 사모펀드만 규제하기 어렵다라는 대답들이 항상 돌아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버스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냥 손실을 보전받는 것 이외에도 버스 공영 차고지를 팔아갖고선 부동산 수익을 올린다든가 이러면서 공공 서비스의 기반 자체, 인프라 자체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자기들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건 사실은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고 잘 제공해야 되는 지자체 책임 반기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서울시장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요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지자체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중공인재랑 바로 직관되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이제 버스 파업 얘기가 나왔으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서울시가 버스 노동자, 그러니까 버스 운송업을 필수공익 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정부에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은 노동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그리고 대체 운송 노선들이 많기 때문에 필수공익 사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요구로 수차례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모양새는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들까지 부추겨서 이런 요구들을 정부에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 약속 대련이나 하듯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한 노조법 계약 개정안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중공인재 혹은 이제 버스가 시민의 발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가장 중요한 지자체에서 이거를 버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는 방식으로 첫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버스 파업 이후에 서울시가 처음으로 내놓은 입장이라는 게 그걸 버스를 다시 필수공익 사업으로 지정해달라. 그래서 파업을 못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거고, 대단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공인재에 대한 책임들
분들, 그리고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업조합은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결국 만만한 게 노동자냐. 그러니까 노동자의 기본권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 서울시의 지자체 모습들이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봐 주시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저희 노조에서 그 관련한 질의서를 후보님들에게 좀 발송을 하고자 하니까요. 좀 성실하게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오늘 자리를 좀 마무리 할까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특히 이 자리가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세 분의 후보자님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자리를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또 다음 자리들 그리고 다른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입장들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응원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